이게 참 어려운 거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가 사실은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보는 모두가 향유해야 한다. 그 진보라는 건 프로그레스. 예,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예. 거는 그러므로 인터넷은 공짜여야 하고 그러니까 뭐 공짜라기보다는 그 비용이 낮아야 되고 누구나 진입할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물론 아직 전 세계 인류의 반 정도만 향유하고 있지만 그리고 오픈 소스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공개하는 것이 굉장히 또 더 네. 유리하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그 시스템을 에너지를 쓰려면은 결국에는 자본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고를 쓰는 순간 우리는 그게 광고로 받아들였으나 옛날 광고가 요즘 광고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유튜브 얘기도 나왔지만 네.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새끼를 가게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진 것이 문제고 그런 거를 혹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행동 수정의 제국에 살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리즘 글쎄요. 그거의 의견도 분분한데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방향으로 가게 된다. 라는 부분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산만함을 피해 가려면은 이제 유료 서비스를 더 써야 된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려면은 조금 더 큐레이션이 된 양질의 것,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집중할 수 있는 약간 그 조건들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돈이 있는 사람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양질의 서비스를 쓰고 뭐 지금도 이미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런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행동 수정에 덫이 있는 그런 컨텐츠를 잘 피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게 양분화되어 있는 단계까지는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양질의 컨텐츠를 알아 제공하고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마 얘기해 주셨던 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기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페이스북을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소비한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거나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거나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남발한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서비스다라면 인스타그램을 쓸 것이냐, 페이스북이 돈을 내고 돼야 되는 서비스면 내가 그걸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그거가 안 하는 이유는 아직 덜 필수 부가결하다라고 기업은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필수 부가결한 것이 되면 이제 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만약에 정말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공성을 띈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어떤 하루에 일상을 시작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페이스북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물론이지 말씀이신 않을까요? 거죠. 그렇죠. 내가 페이스북이라도 그렇겠죠. 하지만 교육용 할인은 분명히 제공할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노션이 한 것처럼 네. 그게 약간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전략이잖아요. 아이들한테 저가로 제공을 함으로써 어른이 됐어도 계속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맥락에서 구글의 룬 프로젝트 벌룬을 띄워가지고 네. 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와 네. 페이스북의 아큘라 드론을 띄워가지고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겠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꼬아서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인터넷을 아직 쓰는 이유가 전 인류의 절반 정도라고 네. 했잖아요. 남은 미개척의 절반의 시장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달려가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제공한 인터넷을 쓰면은 페이스북이 첫 번째 페이지로 그렇죠. 나오고 관문이 되겠다는
그리고 비판 많이 받았죠. 그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거기랑 또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도 쪽에서는 그거를 못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네. 그런 식의 접근을 아예 못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한 시절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시적이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이렇게 가격이 낮은 거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향유하고 많은 서비스를 그 비교적 비용 없이 네. 쓸 수 있는 거가 한 시절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망가진다라는 뭐 이렇게 산만해지거나 그 오히려 집중을 못하게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가 그리고 또 사실 SNS의 문제는 이미 많이 밝혀진 게 화합의 수단이기보다는 절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그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쉽게 울타리를 만들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소통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그쵸. 시스템으로 UX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문제를 많이 생기게 한다라는 그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의 모델은 작동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향유하게 될 서비스나 인터넷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요즘에 뭐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 좀 많이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거리가 있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알므로써 미리 절교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그쵸.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소통하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나? 다양성 그런- 문제랑 연결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내가 대권님의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모든 걸 알았다고 치고 그래서 서로의 100가지 중에서 뭐 한 20가지가 당연히 다를 텐데 그 20가지 때문에 나머지 80가지가 공통점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이뤄낼 수 있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포기할 것인가 혹은 그 대권님을 적으로 돌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그 다른 20 부분만 엄청 강조가 되고 서로가 막 등을 돌리고 공격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 벌써 꽤 된 얘기인데 그 테드 강연 중에 웨일 고님이라는 구글의 개발자였다가 이집트의 혁명에 관련돼서 페이스북 그룹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감금당하고 그런 분의 발표가 있는데 네. 2011년에 발표가 하나 있고 2015년에 발표가 하나 있어요. 근데 2011 그때 처음 발표는 우리가 어떻게 SNS라던가 그런 어떤 인터넷의 환경을 통해서 그 이런 것들의 혁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았는가 그 미디어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2015년의 강연은 그 이후로 웨일고님이 두문불출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연대를 할 수 있었는데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여기가 싸움터가 된다 오히려. 네, 공동의 적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게 복잡한 정치판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 웨일고님이 다시 생각했던 게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다. 그런 식으로 협업이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이 아니다. 공론의 장인 줄 알았으나 여기는 시궁창이 되어가고 있다.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이번에 기사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밥 아이거가 자서전을 냈나 봐요. 밥 아이거가 누군지 디즈니 CEO. 디즈니 CEO가 디즈니 지금의 CEO. 디즈니 CEO분이 예. 네, 그 자서전 낸 것 같아요. 한국에 번역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트위터 인수를 하려고 디즈니 고려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기한 이유가 사용자들이 너무 더러워서 포기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서 원문이 뭐예요? 더럽다의 그러게요. 필티 아니고 필티 네이스티네스 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 그 바바이거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 최근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도 테드 강연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존 론슨인가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이분은 조리돌림에 대해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
그냥 인용을 해보면은 제 친구 아담 커티스가 말하길 인터넷은 80년대에 존 카펜터 영화 같다고 하더군요. 모두가 서로에게 소리치고 총을 쏘기 시작해 결국 모두가 안전한 곳을 찾아 달아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가 지금 뭐 제가 IT 업계에 있지 않아서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요새 주변 지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표현 중에 리텐션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리텐션 맞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다시 유저가 네. 다시 이제 그 앱에 인게이지할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그로스 해킹이라던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네, 수 있는 맞아요. 극단의 전략을 취하는 거에 그렇죠, 논의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영역이 그 결국에는 관심을 받기 위해 그 관심이라는 재화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네. 지금은 현금 캐시가 자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심이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기계학습도 쓰고 뭐 요새는 뭐 A/B 테스트니 뭐 멀티아임드 밴딧이니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되게 알고리즘적으로 맞아요. 해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사례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A/B 테스트를 기계적으로만 진짜 결정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각각의 서비스가 그러니까 관심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경쟁하는. 온갖 그 전략들을 쓰는 세상에서 우리는 개인이 맞서고 있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페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 유료화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가 몇 군데 안 되긴 하는데 구글이나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들은 사업 모델로서 광고를 사업 모델로 하는 부분에서 성공을 한 사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래단에 있는 지금 수많은 IT 회사들이 IPO를 하고 있지만 다 적자 상태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그 모델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근에 유행하는 건 이제 구독제 같은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난 단계에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그런 거 없이도 이제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걔네들은 굳이 그걸 유료하지 않아도 이걸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딥마인드가 큰 적자를 내도 구글은 버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 거기에서 뭔가 혁신이 다시요. 한번 빵 터지기만 하면 또 다시 그게, 사용자를 더 후킹이라고 훅이라는 책도 있죠. 네. 그래서 끌어모으고 점점 자기네 서비스 안에다가 고착화시키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CP님을 같이 하잖아요. 방송을 하고 있는데 CP님이라고 저희 회사 CTO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약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유튜브 광고를 일부러 본다고. 왜냐면은 그걸 봐야지 약간 요새 누가 광고를 하고 있고 누가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트렌드를 읽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뭐 그것도 그런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광고를 보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ST아웃에서 뭐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서도 광고를 이제 방문자가 좀 들어오면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유료 서비스화를 했을 때 돈을 이제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약간 우회해서 약간의 돈을 버는 방식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 광고라는 것은 이 컨텐츠 생산자랑 이제 컨텐츠 소비자 사이에 상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약간 애드블로커 같은 거를 쓰는 입장에서는 또 애드블록을 쓰는 게 저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는 뭘까라는 고민을 조금 뭐 최근에 좀 했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봤던 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직 읽고 있는 책인데 주목하지 않을 권리. 주목하지 않을 네. 권리라는 책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닌데 제가 국내에서 신간을 보다가 이게 2019년에 나온 것 같아요. 누가 쓰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목하지 않을 권리가 이것도 비슷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읽어보니까 이게 팀 우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팀 우라는 분이
망 중립성이라는 단어도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주목하지 않을 권리에서 이 광고 산업에 대항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이 책을 썼는데 읽어보고 있는데 약간 지금 맥락도 굉장히 통하는 것 같긴 해요. 아직 제가 읽은 부분 굉장히 초반이라서 처음에 광고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개하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면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광고 차단이라든지 광고를 이제 보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근거들 같은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 또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읽은 책은 아니지만 이제 리서치를 해본 책들 중에 뭐 2010년대 정도에는 뭐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유리 감옥 2014년에 유리 감옥 뭐 이런 서적이 있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런 유의 책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을 빼앗긴 세계, 그다음에 뭐 인디스트랙터블은 아직 번역은 안 됐지만 뭐 그런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강연 훅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강연이나 아니면 책들을 통해서 지금 모두들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작용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부작용을 해독하는 거를 새로운 니치 마켓으로 보고 있다. 예.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잘 온전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챙기면서 그 집중력을 발휘하고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좀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이드하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 생기고 있는 중이다. 이미 생겼거나. 비즈니스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사실 올해 초에 그 품위라는 모임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뭔가 삶에서의 주제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런 것과 함께 엮여 있으면서 내가 집중력까지 떨어지면서 뭔가 점점 더 시간 대비 효율성이 확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SNS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일부러 SE를 쓰신다는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폰 SE 작은 거를 쓰신다는 분도 있었고, 본인이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닌데 인터넷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을 흑백으로 쓰는 거,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쓰는 방법 이런 걸 추천하는 글도 저는 읽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파이어폭스 플러그인 중에서 보면은 페이스북에 들어갔을 때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일단 타임라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타임라인이 보였을 때 우리가 그걸 보게 되잖아요. 눈이 가잖아요. 내가 뭔가 찾으려고 들어갔더라도 타임라인이 보이면 일단 한번 보고서 지나가고 거기서 또 시간을 뺏기고 뭘 찾으려고 했지? 네, 그래서 타임라인이 강제로 안 보이게 하는 타임라인 자체를 그런 것도 있었고 트위터로 치면 또 이게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그 수치들 좋아요. 리트윗이라든지 좋아요 수치들 이런 것만 또 가려주는 플러그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제한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도 내가 끄는 거지 가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잘은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잘 정돈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가 뭐 한 1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그거를 통제를 하지만 승우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내가 발도르프 교육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도르프를 가게 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핸드폰 그만 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근데 일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저 스스로를 관찰해 봤을 때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 안에 놓고 스마트폰을 방 안에 놓고 이제 나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거나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관심을 끄고 한 30분이 지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 30분 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불안하고 뭔가 전형적인 중독 증세.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얽매여 있다는 느낌은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의도적으로 그렇게 집에 가서는 놓고 이렇게 나와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도구가 나의 삶을 오히려 지배해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려가 되죠. 맞아요. 성인도 이럴진데 아이들은 더 할 테고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들이 많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에서 아이들의 어떤 휴대폰 사용을 제어한다거나 할 때 그런 교육을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교육을 성인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는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톡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럼. 디톡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좀 유지할 수 있을지. 근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단계에서 했던 고민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서 또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런 고민이 없는 뭐 청소년 세대라든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거기에서 벌어지는 격차 같은 것도 생기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얘기가 나오니까 떠오르는 소설, 저도 완독을 한 건 아닌데 모모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미하일 엔데라는 사람이 쓴 그 시간에 관련된 소설이라기보다는 동화 소설 뭐 그런 네. 어린이들이 읽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을 뺏어가는 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미하일 엔데에 관련돼서 국내에 번역된 책이 엔데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엔데가 사실은 상당히 약간 뭐랄까 어떤 시스템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대안화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비오 게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럽에서 실험했었던 거가 썩는 화폐. 실제로 물리적으로 썩는 게 아니라 가격이 감가하는 화폐의 개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안화폐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비오 게젤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축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으니까 그 감가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돌리는데 활용하는데 더 쓰는 건데 그게 그 유럽 오스트리아인가에서 실험을 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조기에 그 실험이 멈췄거든요. 왜냐하면 화폐라는 건 굉장히 이번에 리브라 관련돼서도 보니까 화폐는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거든요. 권력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데 유언에 보면 그런 어떤 그 대안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책이에요. 일본 분이 쓰신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엔데의 생각을 거기서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최근에는 그 어텐션 주목이 재화가 되고 있고 그 어텐션은 또 감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가하는 재화 그러니까 화폐가 있는 셈인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화폐가 감가한다고 하면은 해독이 될 거라는 그런 나이브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동시대에 이미 감가하는 화폐 같은 것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 어텐션이 감가한다는 건 어떤 어텐션이 예를 들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그거에 이제 내가 어떤 뭔가 이득을 보잖아요. 내 포스팅이 잘 알려지거나 아니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쭉 줄어든다는 거.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의 그 화폐는 물론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꽤 상당히 더 오래 그 가치가 보존이 되는데 어텐션은 빠르게 감가하잖아요.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은 구글 검색 엔진으로 들어온 사람과 페이스북으로 들어온 사람, 이런 차이겠네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주제어가 어느 정도 검색 순위 랭킹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잘 공유가 돼도 한 일주일 이내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마찬가지긴 한데 걔는 이제 생명 주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일주일 이내 보통 아무리 잘 퍼져도 그러다가 이제 아주 전설적인 뭐 리트윗이 몇만 개씩 되는 경우가 나오면 이제 좀 더 오래 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퍼지다가 죽는 그 기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들 구글 같은 데서 걸리는 컨텐츠적인 부분들은 좀 그 컨텐츠의 질이 있으면은 그런 어텐션이 줄어든다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사람들의 관심이 받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키워드 매칭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시간하고 그 주목이라는 거는 동치는 아니지만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가 포스팅을 하거나 뭔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거가 교환이 되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서는 그리고 그 관심은 사람들이 거기에 쓰는 시간하고 네. 상관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요새 그 관심을 하는 것, 관심을 받기 위한 주목을 받기 위한 행위랑 슬롯 머신하고 비유를 하는 경우들의 강연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행위 자체가 피드를 우리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잖아요. 그거를 네. 슬롯 머신을 당기는 거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비슷해 보이니. 예, 그렇죠. 그래서 당기다 보면은 흥미로운 게 내 관심을 끄는 게 있고 거기에 내 시간을 쓰잖아요. 뭐 그거를 한번 읽어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777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이 비유가 되게 적절하다고 느꼈던 게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이제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순 개념이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 사실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트위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 순으로 정렬이 돼 있다 뿐이지 물론 지금은 그것도 벗어나려고 하지만 시간 순으로 돼 있어도 뭐가 나올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르는 정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정보를 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슬롯 머신의 비유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은 갬블에서 슬롯 머신은 확률을 과연 조작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무작위일까? 아니면은 그 게임장이 저도 한 번도 카지노를 가본 적은 없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확률 조작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게임 업계에서 확률 조작이 한동안 이슈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챠 같은 거에서. 슬롯 머신이라는 비유는 그거에 더 중독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슬롯 머신이 함의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시스템적으로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피드를 당기게 하는 것이 의도되어 있고 네. 거기에서 또 원하는 것들이 터지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피드를 당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업이 개발에 관련되거나 마케팅에 관련된 윤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저항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트위터를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비슷한 글 하나 읽었던 게 트위터에서 예를 들면 조리돌림 같은 것들 사실 조리돌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텐션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비판하는 글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은 다 트위터의 의도다. 트위터는 일부러 그렇게 그렇죠. 설계가 된 프로그램이다라는 식으로 비판했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또 많은 뭐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거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런 거 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 그 유발 하라리의 비교적 최근의 저작이잖아요. 네. 그 저작 안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하는데 캐티 오닐의 책을 추천을 해요. 캐티 오닐이 무슨 책을 추천했냐면 대량살상 수학무기 라는 책을 한국에도 나왔죠. 예, 그 번역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스 디스트럭션을 말장난한 거죠. 매스 디스트럭션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월가에서 퀄트인가 퀸트인가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는데 퀀트를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셨던 분인데 이제 내부 고발하듯이 그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폭로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기계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주는 거는 인간의 편향, 데이터를 만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편향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제어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책을 인용을 하는 것들은 지금 기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들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그거는 그 책에서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나의 마음을 챙겨야 하는 것의 중요성.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는 뭐 한 달 정도를 세상과 단절시켜서 사색을 하는 시간을 뭐 매년 갖는다거나 뭐 나의 마음이라는 거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랑 별개로 그렇죠. 네. 네, 그런 자극을 일부러 차단하고 자극을 차단하고 그런 시도들을 이제 21세기를 위한 제언 중에 하나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교육의 맥락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러니까 디지털 그러니까 메타미디어인 컴퓨터 코딩 교육을 알려주기 전에 이 지금 동시대의 그 테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동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은 함정이 그쵸. 있다라는 건데 함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 특히나 요새 우리나라는 얘기할 때 핀란드 교육을 인용하는 걸 참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요새 핀란드에서 화두가 되는 거가 팩트 체크 관련된 거.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하는지를 그러니까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그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마 그 디지털 시대 교육에 관한 그 순진했던 전망을 제고하기에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썼는데 네. 그 일본 쪽에서 또 빠르게 그거를 받아들인 거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음 세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는 복합적인 능력이다. 1.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읽어내는 능력. 2. 미디어에 액세스하고 활용하는 능력. 3.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특히 정보 독자와의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거 일본어를 번역하느라고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기계가 번역한 거죠. 네. 그래서 즉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다루면서 능숙하게 교제해 가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세 가지 정보의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얘기를 해요. 미스 정보, 정보로서의 질이 낮거나 잘못된 정보. 그래서 미스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이게 핀란드에서 발표된 어떤 자료를 일본 언론에서 인용을 한 건데 네. 디스 인포메이션.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유언비어, 날조된 정보, 그다음에 마르 정보, 이게 멜에 해당하는 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멜웨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한번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는 활동 같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툴킷을 페이크 뉴스에 관련된 툴킷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다루는 거를 이제 최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고서는 이제 제가 고민이 된 거가 이게 사실은 매맥스의 저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정보가 예를 들어서 뭐 미스 정보나 디스 정보나 마르 정보다 하는 것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서비스가 이러한 것들을 네. 마구마구 언론이 그냥 해버리니까 서비스를 그러니까 언론을 바꾸게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일단 개인이 비판적인 사고를 이게 지금 큰 맥락에서는 비판적인 사고에 관련된 교육하고 관련이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논지의 글을 봤다. 그러면 이 논지가 정말 맞는 것이냐. 그걸 키워드로 확정된 검색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 뭐 특정 정치색을 가지는 언론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몇 가지를 다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댓글도 보고 그다음에 원전은 무엇인가. 그 기사의 원전.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SEO 문제로 외부 링크를 SEO 문제는 아닌가요? 어쨌든 외부 언론에서 외부 링크를 안 걸죠. 외부 링크를 안 걸죠. 해외 언론은 그러진 않지만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다시 바운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네. 하기 위해서 네. 외부 링크를 안 걸잖아요. 그러면 원전을 찾으려면 그 기사에 내용하는 키워드나 인물을 바탕으로 다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요새 느낀 거 하나 얘기해 보면은 저는 언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정보의 차익거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시간 차익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한 NYT라든지 유명한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 정보가 있을 때 한국에 전달되지 않았으면은 누가 빨리 전달하냐의 역할을 한국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거죠. 원전을 표시하죠. 어떤 그 NIT가 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얼마든지 링크를 네. 걸 수도 있을 그쵸.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는 1단계고 그 다음에는 검색을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통찰을 해야 돼요.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를 분석하고
그거에 관련된 원전을 찾고 또 그거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를 읽고 생각하는 그 문해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가짜 뉴스라는 걸 판단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팀의 주목하지 않을 권리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전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그 미국, 그러니까 히틀러조차도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그런 전쟁 선전을 해서 잘 성공했는지를 보고서 광고적인 효과들을 누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배웠다. 히틀러가 그거를 그 분석한 독일의 논문을 보고서 똑같이 배워서 활용한 사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프로파간다 관련돼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파간다라는 것도 이게 진실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정보인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애국심을 자꾸 불타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에는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는데 사람들 참전하게 만든다거나 지금 스스로 자원 입대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짜뉴스 이 얘기를 들으면 느낀 게 가짜뉴스라는 것 자체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죠. 그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네. 내 동기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동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할 때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는 그걸 하면서 우리가 메타인지 연습 그러니까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한 고찰과 의견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가 이제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그 교육의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메타인지까지 가려면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할 때 필연적으로 컴퓨터를 쓰게 되죠. 네. 그러므로 과도한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잘 작동할 것이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죠. 언론사는 못할 것이다. 언론사가 못할 것이라고 베팅했다는 건 어때요? 이거 너무 또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권력이 생긴다는 거죠. 정보 격차에 의한. 네. 그리고 모든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러므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은 그거를 이제 큐레이션에 위임을 하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중간 단계 그거를 걸러주는 팩트 체크 서비스라거나.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저는 약간 최근에는 전략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실천적인 의미에서 바꾼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모든 정보에 대해서 뭐 보긴 하더라도 그거를 거의 제로까지 신뢰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언론사에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뭐 사건이 처음 얘기가 됐을 때 그런 신뢰 수준을 제로로 놓고서 그것들이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을 때 꺼내서 다시 그거를 이제 통찰을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과정들, 그런 리서치 과정들을 거치는 식으로 가지 그 이외에는 다 관심을 좀 끄는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뭐 SNS가 특히 그런데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한마디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 가장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가짜뉴스면 아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를 하는 그러니까 아예 판단을 밀어버림으로써 네. 그런 전략을 좀 가지게 된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저는. 그런 전략이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어서 저도 이게 방송에 그러니까 팟캐스트에 나간 것 자체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뒤에 수정은 네, 수정 뭐냐면은 뭐 판단해 주시면 기득권이 권력을 유지할 때 그 쓸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말을 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제 사회적인 압박이나 그 SNS의 분위기에서 왜 당신은 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해라는 압박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문제가 지나가요. 그냥 조용히 근데- 있음으로써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비난을 받죠. 왜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지 않느냐. 그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느냐. 예. 근데 그 이슈를 제기하는 순간 수많은 어그로를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어그로를 끌게 돼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스템상.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기술에 관련돼서만 늘 얘기할 거야. 뭐 당연히 개인의 권리고 네. 선택인데 그럼으로써 그런 문제를 겪지 않는 거죠.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더 큰 비난을 받을 것을 미리 차단하는 좋은 방식이 말을 섞지 않는 것. 되게 좋은 전략인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도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엔 너무 정보가 없고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물론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랑 관련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저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의 압박은 전혀 느끼지 않지만 예를 들면 트위터에 있으면은 모든 주제에 대해서 모든 어떤 폴리티컬한 주제라든지 뭐 PC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입장에서 저도 원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폴리티컬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리ツイ 계속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의도적으로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나랑 같건 같지 않건 맞아요. 네,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3대 뭐 그런 거 배우고 그러잖아요. 의식주. 네. 옷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요새 많이 꼽게 되는 거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거가 굉장한 우리의 그 어떤 성향하고 관련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뭐 빅스토리 상에서의 약간 뭐랄까 종교도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런 정치 사회적인 것도 이야기고 네. 그거 자체가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늘 이야기를 우리가 갈구하고 개인의 이야기를 성찰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됐다. 아니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너무나 중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략들이 이야기를 생성시키고 소비시키고 그 매개가 이제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자체가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못 벗어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아까도 뭐 트위터 상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네. 막 그 반응하게 되는 것들이 사건 사고가 피곤하진 하지만 사실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죠. 네. 재밌죠.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피드를 당기게 돼요. 슬로모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그 자극적인 뉴스를 볼까 기대하면서 피드를 당기고. 그러니까 이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우리 존재 자체의 그런 어떤 문제구나.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책 얘기긴 한데 또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신문 자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신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광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야기들 재밌는 흥미거리 이야기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걸로 대박을 치면서 거기에 이제 광고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산으로 갔지만 그래서 이야기가 약간 그러게요. 허상 같은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정작 그거를 아무리 추구해도 허탈해진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나오는 전략들이 적절히 그거를 통제하고 차단하는 그 관심을 적절히 차단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위한 UX나 서비스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라는 이제 성찰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는 그 교육의 맥락이든 삶을 영위하는 맥락이든 그게 참 중요한 거고 그것과 컴퓨터와의 관계는
태생부터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맥스에 대한 As We May Think 때부터 얘기했던 그 정보를 다루는 기계로서의 컴퓨터.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리눅스를 한참 쓸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컴퓨터라는 게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웹 브라우저랑 쉘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떤 멀티펑셔널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 거잖아요. 웹 브라우저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얘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웹 자체가 하나의 OS가 되어 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멀티펑셔널한 기능을 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태생부터 UI가 멀티펑셔널을 가지고 있던 시점부터 뭔가 사람들의 산만함을 이끌어내는 도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휴대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근데 그 요새 그래서 오픈 소스에 관련돼서도 약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 그 예전에는 지식 권력을 유지할 때 좋은 방법이 사다리를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방식이었어요. 네. 예, 내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네. 유지했다면 요새 뭐 깃허브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을 보면은 지금은 수많은 사다리를 내려준다. 오히려 사다리를 많이 내려주는데 그 사다리가 견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PI들 바뀌는 거 봐도 플럭츄에이션 네. 잦게 변하잖아요. 늘 잡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놓치게 되는 사다리죠.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보여줘. 그리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다 공유했어. 다큐멘테이션도 잘 돼 있어. 당신이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층위도 많고 층위도 많고 질도 좋고. 네. 그런데 너가 그거를 올라오지 못하면 나는 당신과 협업할 수 없어. 우리의 그 로켓에 탈 수 없어. 라는 그런 태도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므로 이게 실력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실력주의가 요새 신화나 허구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실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배경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엄청나게 길고 흔들리는 사다리를 많이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어떤 그 편린을 봤던 거가 몇 년 전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한참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거래소의 공동 대표님도 네, 나오고, 맞아요. 그럼 봤던 것 뭐 같아요. 유시민 네. 대표님도 나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을 때 제가 인상에 되게 남았던 거가 2010년대 초반에 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디캠프를 방문했던 게 되게 칼 같은 인상을 남아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데 휴게실에서는 모두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랬었나요? 네, 당시에 그날만 그랬는지 어떤지 네. 근처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디캠프? 음. 디캠프는 스터디하러 몇 번 갔던 것 네. 같아요. 스터디로? 그래서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의 얘기였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비트코인도 잘 몰랐을 텐데 이더리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세계가 있나 보다 라는 거를 느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관련된 거기가 뭔가 화두가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전에 이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네. 그런 정보들을 먼저 접하고 그중에서 일부의 모험을 걸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닷컴이 시작되는 즈음에 신흥 카르텔이 생기는 것처럼 네. 젊은 카르텔이 여기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일찍 아직 가치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그러니까 꽝일 수도 있고 잭팟일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걸 만한 이슈에 이제 달려든 사람들이 그 세계화된 언어를 가지고서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같이 이제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힘껏 달려갈 준비들을 네. 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는 가능성 한참 찾던 시기였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거가 이제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면 또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는 엑시트해서 뭐 굉장히 큰 돈을 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장면은 그때 토론자로 나왔던 386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그 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어쨌든 유시민 씨 같은 분이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는 걸 보고서 놀랐거든요. 그 이슈를 토론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예,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했던 네. 말에 그 어떤 정오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학습해서 토론이 될 만큼을 하는 걸 보면서 기존의 그 세대 기득권에 들어있는 그 세대가 이 인터넷이 그러니까 386 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386 컴퓨터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예. 30대 86 학번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거랑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386 컴퓨터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즈음에 네. 이건 한번 확인해서 네.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용어라서 30대의 86학번. 86년의 상황이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막 그렇긴 하죠. 네.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386 컴퓨터는 아니고 8비트 컴퓨터네요. 근데 어쨌든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학습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시대를 살았잖아요. 퍼스널 컴퓨터가 네. 나오고 네. 인터넷이 나오고 늘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새로운 그 권력을 창출하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같이 동시대를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한편 더 젊은 세대에서는 빠르게 발전, 뭐 비트코인이 됐던, 뭐 AI가 됐던, 머신러닝이 됐던 그런 어떤 트렌드를 빠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세대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이게 정보 격차의 현장이구나. 그 다음에 실력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판가름되는 시절이구나. 정보 격차라고 하셔서 이제 평소에 했던 생각들도 떠오르는데 옛날에 이제 8비트 시절 혹은 MS 도스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게임을 그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비주얼 베이직이 뭐 대세였죠. 처음에는 베이직을 배우면 그 당시에 있던 비슷한 게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걸 구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러그 같은 거 이런 건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은 개인이 배워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들이잖아요. 어지간히 배워서 어떤 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계속 약간 세상을 꼬아보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거하고 코딩 교육의 붐하고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상황하고 그 개인이 혼자서 독학으로 하는 것들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만큼 뭔가 그 배워야 될 것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변화되는 주기가 짧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여기서 이득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은 사실 블랙박스 안을 아는 기득권의 권력을 더 기술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다리의 측면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거는 C. C. 네.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의 권력은 더 공고해지는 거죠. 아무리 이게 문턱을 낮추는 그런 어떤 언어들이나 시도들이 나오더라도 핵심적인 기술, 코어의 기술, 퍼포먼스를 극단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인간 쪽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머신러닝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자동화되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자연어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원하는 거를 구현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컴퓨터 쪽으로 다가가서 코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아마 연봉의 차원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문턱을 낮추는 거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파이를 나눠 가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더 코어 기술에 가까운 거를 가지는 쪽이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코딩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쉬운 접근성이 높은 언어들과 간략한 구현을
그런 어떤 환상이나 실제로 유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시장 생태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 소비자를 늘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어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순간에 가지게 되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 진입하라고 진입 장벽을 낮췄는데 오히려 그게 내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턱을 낮춘 초보자를 위한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두들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벽을 만날 거야. 를 모두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깃허브의 스타를 많이 받거나 좋은 오픈 소스에 기여한 사람들이 이제 채용의 그런 어떤 과정을 가지는 데 유리할 거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시절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 팟캐스트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방어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저는 업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바깥에서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제가 그런 맥락들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예. 시간이 많이 되긴 해서 예. 넘은 거 아니에요? 네. 넘었죠.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요. 네. 급격하게 마무리되는 그러네요. 글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제가 약간 오늘 약간 수다를 많이 떨면서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사실 아마도 짐작컨대 수도권 안에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근처에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저 자신만 해도 그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이렇게 공식 뭐 이렇게 방송에 녹음되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커뮤니티 참여하거나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 뭐 너굴님도 그렇지만 저도 뭐 육아도 하고 다른 생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육아도 하시고 계시구나. 예, 그런 기회로부터 약간 내가 좀 멀어지는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 그리고 여전히 그 컴퓨터에 관련된 거나 IT에 관련된 거에 제 스스로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가 이거 신나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참 좀 씁쓸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시절 자체는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여기에서 제 그 일상의 삶이 멀어져 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도 시절이 너무 흥미로운데 내가 거기에 옛날만큼 시간을 쏟고 있지 못하구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웹 어셈블리 같은 거를 보면은 완전히 이게 웹 어셈블리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니버설 바이너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서의 샌드박스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샌드박스를 가지고서는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퍼포먼스를 네이티브 수준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건 줄 알았는데 브라우저가 너무나 지금 그 동시대 브라우저가 범용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든 상당히 퍼포먼스가 높은 언어 그리고 웹 어셈블리가 언어나 이런 게 아니라 컴파일 타겟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뭐 러스트를 하던 최근에 뭐 고나 스위프트를 하던 그게 컴파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모든 언어로 웹을 할 수 있게 돼요. 됐어요. 지금 그 MVP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일단은 다 돌아가거든요. 사실 모든 언어로 웹을 할 수 있다기보다 웹이 거의 OS가 되는 그렇죠. 그런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올해 총과 작년 말에 그 모질라에서 발표한 게 와지라는 거거든요. 웹 어셈블리 인터페이스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와지는 그냥 바이너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 실행되는 웹 어셈블리가 되는 거가 뭘 이렇게 설치는 아직은 하긴 해야 되지만
브라우저 그냥 없이 예, 실행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브라우저 없이라는 게 얼만큼 사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언어를 하던 환경이 무엇이든 다 실행되는 거. 한동안 도커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였잖아요. 네. 도커는 우리에게 없었던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화석을 만들었죠. 도커를 네. 통해서. 그 환경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멋진 일인 한편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냥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저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파고들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머신러닝 얼마나 흥미로워요. 맞아요. 모든 한참 것들이 다 연결된 그런데 거기에 역시 시간을 쓸 수 없고 참 승준님이 지금은 머신러닝을 공부해야 할 때라고 하셨던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참 공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지금 손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화두는 아니었지만 그 테크 기득권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관련된 거 뭐 작년에 그 기도 반로섬에 대한 얘기라던가 네. 팟캐스트 한번 다루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리너스 토발즈가 내려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네. 상황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는 기술이 뛰어나면은 그 사람의 인성이라던가 언행에 관련돼서 그거를 약간 별로 용서해주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그 기술 권력이 어떠한 거를 배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리너스 토발즈가 쉬어가는 타이밍을 만든 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우겠다라고 읽었거든요. 지금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원상복구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태도 자체가 지금 뭐 기술 분야에서 뭐 젠드 이슈든 뭐 PC 이슈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배울 수 있어. 그리고선 그거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과 그거에 도전하는 젊은 층의 그런 담론들. 그래서 지금 동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흥미로운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야겠네요. 한번 해설을 다른 주에 또 해설을 하셔야. 또 이제 싸우실 시간을 드리고. 네. 그래도 승준님 페이스북 포스팅 가끔씩 올리시는 것도 재밌게 읽고 있어서 네. 그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도 되게 또 공부할 게 많구나. 약간 항상 그 시간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하거든요. 읽고 싶은 책도 많고. 저도 뭐 책을 요새 별로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책들도 되게 읽고 싶은 것들이 많긴 했어요. 예전부터 이제 유리 감옥이라든지 이런 책들 계속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항상 리스트에 올려놓고 아직 읽지 못했거든요. 백원님이 오늘 추천해 주신 책이 저에게 또 부채로 다가와서 또 언제 이거를 또 읽어야 되는가.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고서 서로에게 빚을 던지고 지금. 승호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이제 준비하면서도 읽었던 글들, 그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시대의 교육에 관한 순진했던 전망들 같은 것들도 평소에 고민했던 이제 육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배운 것도 많고. 저도 역시나 읽으면서 이제 알라딘 장바구니가 터져나가도록 넣어두고. 그러니까 이게 저주 같은 거죠. 그러네요. 매맥스의 저주 같은. 네. 그래서 재미있었고요. 일단 재미있었고 또 이런 얘기들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많이.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크게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그 개발자 행사 같은 것들 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개발자 행사들에서 물론 이제 다른 가치들도 추구하지만 사실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정보를 얻고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안에서는 뭔가 더 많은 얘기들이 못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승호님이랑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지. 근데 잘 되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뭐 많은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또 고민하게 되고 교육 관련된 것도 그렇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또 추천해 주시면 또 일정 간격을 두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것 또한 또 개인의 여력을 많이 써야 되는 일 텐데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도. 저희가 또 이제 많이 쫓아가 드리려면 또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예,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Standard output. FM.